풀바디의 점심이 그려지던 같은 시대의 그림이에요. 같은 그림이에요. 같은 연도에 그려진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곧바로 그린 거예요. 풀바디의 점심 이후로. 근데 이거를 발표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그 영국에서 이제 그 전에 이제 산업박람회를 여니까 영국과 경쟁 관계에 있던 이제 프랑스가 그 나폴레옹 3세가 프랑스에서 이제 산업박람회를 열어요. 그래서 이제 산업박람회에 거기에 이제 미술 부스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 이제 미술 부스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러니까 산업 박람회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것이 이제 그 미술 박람회였어요. 그러니까 미술이 온통 사람들이 관심이 많았으니까. 근데 이제 마네는 당연히 자기가 거기에 참석하지 못할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 세느 강변에 자기가 뭐 가건물을 하나 지어가지고 그 맞은편에 세느강에 이제 가건물 하나 지어가지고 거기다가 자기 개인전을 열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그 10년 전에 이제 마네보다도 먼저 10년 전에 그 최초로 개인전을 연 사람이 꾸르베예요. 꾸르베도 마찬가지로 그런 산업박람회 같은 것에 이제 자기 그림을 초대를 안 해주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가건물 하나 빌려가지고 개인전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상 처음 개인전을 한 사람이 크루베고, 이 두 번째로 개인전을 10년 뒤에 두 번째로 개인전을 한 사람이 바로 마네인데, 마네가 이 개인전, 자기 작품 개인전을 열 때 이 그림을 거기다 그은 거예요. 네, 여러 개의 그림들이 있었는데, 엄청난 비난을 받죠. 대중들한테. 자, 여기 보면은 여기 고양이가 그려져 있고요. 여기 고양이가 그려져 있고, 이렇게 이제 요게 이제 고양이를 나중에 그려 넣었다고 그래요. 원래 원작에는 없었는데, 그래갖고 고양이 꼬리가 이렇게 쭉 올라가고 이렇게 돼 있어요. 공에 바짝 서 있어요, 꼬리가. 고양이, 금정 고양이 그려놓고, 여기 이제 흑인이고, 요 꽃다발을 가져왔죠. 꽃다발은 여기 이제 이거는 이제 고급 창녀를 이제 그 당시에 모델이라는 게 그 당시의 모델이라는 거는 이제 고급 창녀들을 이제 대부분 이제 실제 그림을 그리면은 이제 창녀들이 이제 모델 역할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인물은 이제 그래서 이제 창녀를 그렸는데, 올랭피아라는 요 말도 고급 창녀 일반적인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영자의 전성 시대니 뭐 해갖고 이제 우리도 여기 한참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영화도 뭐 많이 있었고 소설도 많이 있었고 이렇게 한참 이런 시대가 있었어요. 우리도 한 30년 전쯤에 그랬는데 이제 요 실제 모델은 미랑이라는 여성인데, 이 여성이 화가예요, 원래. 그 당시에는 상당히 유명세를 탔던 유명한 화가예요. 이 미랑이라는. 근데 이 여자가 이제 당시 뭐 돈벌이가 안 되니까 그랬겠지만은 여러 사람들의 이제 화가들의 모델을 해요. 그래서 이제 마네에 상당히 오랫동안 모델을 하죠. 이제 마네.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마네하고 헤어져요. 왜냐하면은 그림이 마네 쪽의 그림이 가까운 그림이 아니라 이 여자는 전통적인 쪽에 가까운 그림을 그렸던 화가였어요. 화가님이 1863년도에 엄청난 비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게 발표되자마자
평론 당시에 신문이나 평론가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를 비천하다. 처음에는 가장 많은 단어가 비천하다. 두 번째는 백가죽이 누르스름한 창부. 백가죽이 누르스름한 창부라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도산 곰으로 만든 고릴라 수컷. 이라는 용어로 이 그림을 악평을 했어요. 대부분의 평론가들이. 그리고 1865년 이 당시에 그 거기 프랑스라는 나라는 평론가들이 워낙 많으니까 이 평론가들이 이게 논문이 80편이 쏟아졌는데 그 80편 중에서 60편이 올랭피아에 관한 것이었어요. 이것에 관한 거. 얼마나 유명한 그림이었어, 당시에. 그래서 60편이 여기인데 한결같이 이것에 대해서 비난하는 내용이었어요. 이렇게. 이게 이제 마티스, 요 부분이 검정색인데, 요 그림은 이제 좀 더 그 티치아노 그림을 보여주면서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검정색, 미술의 역사에서 검정색 마술사가 3명 있어요. 검정색을 기가 막히게 잘 쓰는 사람이. 그 첫 번째 화가가 이제 연대순으로 따지면 첫 번째 화가가 티치아노예요. 티치아노. 검정색의 마술사. 티치아노. 두 번째가 바로 마네예요. 마네는 검정색의 마술사예요. 여기 뒤에 검정색 보이죠? 그 세 번째 화가를 마티스라고 그래요. 검정색의 달인들이에요, 세 사람이. 근데 이제 마티스가 결정적으로 검정색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여기 마네예요, 마네. 그래서 마티스가 어떻게 해서 검정색에서 곧바로 밝은색으로 넘어갈 수가 있느냐. 중간색이 없잖아요, 지금 검정색이. 중간색이 없이 갑자기 밝은색으로 넘어갈 수가 있느냐. 그래서 놀란 이야기가 있어요. 놀래요. 대단한 화가라고. 이제 이 당시 사회상을 보면 나폴레옹 3세가 황제였는데 외젠 오스만이라는 사람을 파리 시장으로 임명을 해요. 이게 그 파리 시장을 임명을 하고 1853년도부터 파리 도심 개발 사업을 시작을 해요. 1853년 이전에는 사람들이 그 화장실이니 이런 게 없어가지고요. 똥을 싸고 길거리에다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거리가 온통 또 똥물 천지예요. 똥이에요. 똥덩어리가 있어. 길거리가. 그래서 위생 상태가 엉망진창이었고 굽이 높은 여기 그거를 신지 않으면은 똥 속에 파묻혀 갖고 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이. 파리가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파리를 완벽하게 이제 다시 이렇게 그 개조하는 사업을 시작하죠. 엄청난 사업을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도심에 있던 사람들을 이제 그 빈민가들을 이제 외곽지대로 이동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외곽지대에 카바리아가 이제 클럽이 들어서요. 외곽지대에 카바리아 클럽이 들어서고, 이제 이 시대의 획기적인 발명품이 뭐냐면은 가스등이었어요. 가스등. 가스등은 그 전에 등에 비해서 밝기가 굉장히 밝았어요. 호롱불에 이제 기름으로 태우는 여기 호롱불에 비해서 무진장이 밝은 게야, 가스등은. 그래서 이제 이 당시의 평론가들이 인상파 그림을 두고 인상파 그림은 가스등 같다, 이런 투정을 해요. 인상파 그림은 가스등 같다. 그러니까 그 전의 그림들은 인상파 이전의 그림들은 호롱불 아래의 그림들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촛불은 어떤 거예요? 자기가 보고 싶은 부분만 밝혀주는 거예요. 간단히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
뭐야, 그 렘브란트 예를 들면 야경꾼이라는 그림이 밤 그림이 아니에요. 그게 낮을 그린 거예요. 근데 왜 인물만 놔두고 나머지는 새까맣게 칠했기 때문에 밤을 오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그림들은 호롱불 그림 같다 말이에요. 촛불. 자기가 보여주고 싶은 부분만 밝게 그린 거예요. 나머지 부분은 어둡게 그리고. 그게 호롱불 같은 그림이었는데 가스등은 어때요? 굉장히 밝아고 내가 보고 싶지 않는 부분까지 밝게 그려주는 거예요. 그게 가스등이야. 이게 가스등 같은 그림이에요. 이거는 사람들이 창녀의 세계에 대해서 창녀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꺼려하는 거란 말이에요. 포르노란 말이야. 이 당시에 포르노야, 이거. 제가 이제 나중에 포르노와 예술의 차이점이 뭔지, 이제 그것에 대한, 이제 제가 그런 논문도 하나 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포르노와 예술이 어떤 차이가 있는, 이건 포르노야. 예술이란 건 포르노와 아무런 구별이 없는 거예요. 유명한 사람이 그리면 포르노, 그게 예술이고,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 그리면 포르노가 되는 거야. 아무 차이가 없어. 포르노야, 이거는. 당시에.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그 가스등과 관련되어 있어요. 가스등이 하면서 밤이 무진장이 밝아졌어요. 밤이. 첫 번째. 그래서 이제 가스등이 몽마르트 이제 외곽 지역으로 이제 파리가 깨끗해지니까 사람들이 이제 몰려 나오기 시작해요. 파리로. 그 다음에 특히 외곽 지역에 카바레와 클럽이 들어서고 구석구석 이제 가스등이 퍼지면서 몽마르트 거리, 이제 몽마르트는 원래는 가난한 사람들이 살던 지역이었는데 지금도 가난한 사람들이 살아요. 지금도. 그런데 거기가 이제 몽마르트가 대표적인 술집거리로 변하거든요. 술집거리로 변하고 밤에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나와요. 그래갖고 1863년 이 당시는 파리는 완전히 향락의 도시로 변하는 거예요. 파리가. 그래서 이제 상류층 남자들만 상대하는 매춘부들이 엄청 늘어나요. 왜냐면 술 먹고 나면 술과 섹스는 주색이란 말이 있잖아요. 술과 섹스는 항상 붙어 다니는 거예요. 주색이란 말이. 술 먹으면 그 3차는 섹스인 거예요. 그래서 주색이란 말이 항상 붙어 다니듯이 이게 이제 술집이 늘어나면서 이게 고급 매춘부들이 엄청나게 늘어나요. 그만큼 이제 사람들이 그 고객이 많이 생겼다는 거죠. 이제 여기 뭐예요? 정면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여기 관객이 앞에 서서 볼 거 아니에요, 그림을. 그럼 관객과 눈이 마주칠 거 아니에요. 정면에서. 이 팔이 정면, 원래는 여기 음부를 가리기 위한 팔인데 사실은 이렇게 하고 시선이 하고 음부 쪽으로 시선을 유도하는 거예요, 지금요. 사람 시선을. 그래서 요게 이제 화내게 된 게 이게 주로 이제 이런 게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여성들이 뭐 크게 대우받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주로 고객들이 남자들이란 말이에요. 남자들이 이제 미술 교양가라고 자부를 하는 사람들이 이 그림을 봤어. 근데 창녀 이야기란 말이에요. 포르노래요. 포르노를 어떻게 정면에서 봐? 내가 공개적인 곳에서. 이건 포르노라고 당시에. 이해가 되겠어요? 포르노를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정면으로 보냐고. 이 여자가 자기를 보고 있잖아. 관객을 쳐다보고 있어. 뚫어져라고. 관객을 쳐다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마치 뭐라고 해. 야, 너 나하고 하고 싶지? 그거 꼬시는 거야, 지금.
이런 포인은 거장의 연속성 속에서 자리 잡고 있다. 우리는 고야의 발가벗은 마하를 참조했음이 분명한 이 작품에서 고야는 물론 발라스케스도 재발견된다. 자신의 나체와의 도전성을 경감시킬 목적으로 마네는 친구 자사리 아스트렉에게 안내문을 요한 시 몇 줄을 써달라고 요구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빈약한 시인은 올랭피아의 저속함을 한층 돋보이게 했을 뿐이다. 눈길에 넘어진 사람처럼 마네는 스스로 여론에 영향을 미쳤죠. 샹플레리라는 평론가야 그 당시에. 보들레르는 민주주의와 부르주아의 어리석음이 판치는 시대라는 점에서 동의했다. 보들레르는 천재를 알아보지 못하는 시대에 태어난 마네가 단지 노쇠한 시대의 천재일 뿐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향한 희망이라는 상징이라는 점을 역설한 것이다. 보들레르는 이거를 뭐 지지할 수밖에 없죠. 보들레르 악의 꽃이라든지 이런 게 보면은 순전히 이런 이야기인데 뭐. 예술이라는 게 그 사회를 뒤흔들어 버리는 그런 힘이란 말이에요. 보들레르하고 아까 에밀 졸라가 지지를 한 거예요. 마네를. 그 당시의 다른 비평가들은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었다. 그녀의 육체에는 영안실에 진열된 시체에 창백한 색조를 띈다. 그녀의 몸매는 목탄으로 그려졌으며 핏발서고 칙칙한 푸른기가 도는 그녀의 눈은 뭐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써졌어. 전부 다. 올랭피아를 둘러싼 추문이 있은 지 7년 뒤 질 틀라네티는 마네를 유명세를 타기 위해서 권총질을 해댄 화가로 신랄하게 비판했다. 마네는 말한다. 나는 내가 본 것을 가능한 한 단순하게 만든다. 그렇지만 결국 올랭피아에서는 어떤 점이 더 자연스럽단 말인가? 온통 굳어있지 않는가? 평론가들은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내가 보았던 것은 그랬었다. 나는 그것을 보았다. 나는 내가 본 것을 그렸다. 내가 본 것을 가능한 한 단순하게 만든다. 그렇지만 결국 올랭피아에서는 어떤 점이 더 자연스럽단 말인가? 온통 굳어있지 않는가? 평론가들은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내가 보았던 것은 그랬었다. 나는 그것을 보았다. 나는 내가 본 것을 그렸다. 마야의 이제 벌거벗은 마하라는 그림이에요. 요 티치아노 그림을 모사를 한 거예요. 티치아노 그림을. 근데 이때 그림 이제 실력이 형편없죠. 저거 이제 요때 이제 모사를 한 그림이고, 요거 이제 큰 그림을 제가 찾지를 못했어요. 제가 그린 거예요. 지오르지오네는 어떤 사람이냐면, 요거는 이제 그 매너리즘 시대의 작가예요. 그러니까 요 티치아노 그림을 보면은 요 뒤에가 공간이 굉장히 넓죠, 이렇게. 그리고 요 원래 그 고양이를 그려놨던 이 지점에 개가 그려져 있어요. 그 고양이는 그 고양이라는 말이 여성의 음부를 뜻하는 말하고 똑같아요. 나중에 그러니까 여성의 음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고양이가. 그리고 이제 고양이가 이렇게 이렇게 바짝 꼬리를 들고 있는 게 남자 성기하고 같은 느낌. 그러니까 여기 원래는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 나중에 여기다 고양이를 집어넣어요. 개를 고양이로 바꿔갖고. 이제 개야 사람하고 친숙한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문제의 핵심은 요 뒤에 있는 하녀가 있는데 하녀를 바짝 앞으로 당기죠. 이렇게 바짝 앞으로 당기면서 요 뒤에 공간감이 꽤나 공간감이 있는데 이 공간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예요. 꽉 밀착돼 버려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 했잖아요. 공간이 여기는 원경과 중경, 르네상스의 이제 르네상스 그대로 구도니까 여기는 정경이고 여기 중경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전체가 요게. 그리고 요 창밖의 세계가 원경이 되는 거예요. 요게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긍정만 놔두고 요 전체를 긍정으로 해가지고 긍정만 놔두고 전체를 없애버려. 중경과 원경을. 그러면서 요거를 끝 앞으로 가져와 버리는 거예요. 다시 봅시다. 없잖아요. 완전하게 평면이 돼버린 거야. 완전하게 공간이 없어져 버린 거야. 공간이 없어지고 완전한 평면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모더니즘이라 그랬죠. 그래서 대단한 작품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스캔들에만 사람들이 관심이 있고 미술이 뭔지를, 미술에는 관심이 없어. 미술 이야기를 공부를 하면서 미술에는 관심이 없어. 이게 미술이야. 이게 평면이 어떻게 하면 평면이 되는지. 이건 평면화야, 평면화. 아까는 그거는 원근법이 적용한 그림이고, 그러니까 원근법이 적용된 그림을 평면화로 바꿔버리는 거야, 지금. 그래서 지금 여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여기야. 그러니까 측물적인 세계. 아니, 이거는 여기 뭐 고도 정신성이 어디가 있어. 이거 완전히 정신이 사라져 버리는 거야. 정신이 사라져 버리고 물질적인 세계가 나타나는, 물질적인 세계를 표현한 걸 갖다 모더니즘이라고 그래. 그거를. 그래서 이제 그리고 싶은 여자를 그릴 수 있는 거고, 그것이 올랭피아가 되어도 상관없다. 밝고 빛나는 부분의 필적, 화한 거, 어두운 부분의 흑인 여인네와 검은 고양이, 이것들이 다 뭘 의미하냐고, 화가인 당신도 잘 모른다고 말해 주어야 한다. 내가 확실히 아는 한 가지는 당신은 훌륭한 그림을 그려냈다는 사실이다. 당신은 생생하게 이 세상을 풀어냈고 빛과 어둠의 진실, 삶과 인간의 실제를 독특한 문법으로 표현한 것이다. 라고 에밀 졸라는 평했다. 그런데 아까 요거를 이 그림과 비교를 한번 해보자는 거죠. 티치아노 이 작품과. 물론 티치아노, 예, 제가 이제 검정색의 마술사가 미술사에 세 사람 있다고 아까 이야기했죠. 이 검정색 배경을 여기다 때려 붙임으로 해서 이 인체가 얼마나 밝게 빛나는지, 굉장히 밝게 빛나죠. 인체가. 그 밝게 빛나는데 만에는 여기를 검정색으로 때려 붙여버린 거예요. 여기까지 전체를 다. 자, 그래서 만의 그림 다시 보자고요. 이 검정색이 얼마나 화려하게 빛나는지. 자, 여기만 검정색으로 때려 붙였었는데 여기까지 다 검정색으로 때려 붙여버리는 거야. 그래서 요 얼굴은, 예, 그러니까 요 흑인 여성의 얼굴은 요리 파묻혀 들어가고, 검정색으로 파묻혀져. 이 여기에서 주인공이 뭐 같아? 사람 얼굴이 주인공이 아니지. 얼굴이 주인이 아니라 이 옷이 주인이 되는 거야. 꽃이 주인인데, 꽃이 주인이 아니라 요 꽃을 둘러싼 포장지가 주인공이야. 그러면 중심이잖아. 요게 주인공이야, 주인공. 아, 상상치도 못했을 거예요. 이 그림의 주인공은 여기야, 이 종이야, 종이 쪼가리. 포장지에 포장지. 요 그림은 왜 그린 것 같아? 이게 물질과 아무 상관이 없어. 여기, 요 침대포, 하얀 침대포가 요 존재하고 동등한 거야, 동등한 거. 물질의 세계야, 물질의 세계. 인간을 물질로 보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거는 하나의 생면이야. 그냥 생면이야. 왜 만해는 이렇게 그림을 그리려고 했을까? 이 사람은 그냥 밝게 빛나는 색을, 생면을 그리고 싶었던 거야. 검정색 앞에 대비를 시켜가지고 밝게 빛나는 생면. 이게 뭐예요? 이게 모더니즘이야. 그녀 곁에 머무르기를 원했네. 왕비의 발 아래서 발기하고 있는 고양이처럼. 버들레르 시기절에 엑스레이 분석에 의하면 그림이 완성된 뒤 1년 뒤인 1865년 살롱전에 출품하기 직전에 마네가 고양이를 덧그렸다고 한다. 이 그림으로 인해 야기될 추모는 훗날 그를 괴롭혔으며 대부분의 비평가들은 숨겨진 고양이를 보면서 대중의 분노를 자극하는 경멸적인 시선을 마네에게 보냈다. 목판과 석판을 가리지 않고 판화 전체에 항상 관심을 보인 마네는 1862년 결성된 애칭작가협회의 창립 멤버이기도 하다. 애칭은 그의 판화는 개와 고양이로 대치되는 또 하나의 그림이다. 몇 년 전 마네를 옹호하고 나서던 데오필 코티에조차도 침대 위에 더러운 발자국을 남기고 있는 고양이로 인해 이 그림은 추잡해졌다고 말했다. 당시 통속적인 노래인 미스엘 어머니와 그녀의 고양이의 풍자가 저절로 연상됐다. 고양이 꼬리가 이루는 절묘한 물음표는 부르조아에 대한 조롱일 것이다. 크루베는 고양이에게는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이 색채의 대가는 이 여인이 언제 목욕을 할 것인가에 대하여 관심을 집중했다. 우리가 보기에도 그 문제는 시급한 것이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노란 게 떼꼈단 말이야. 노란색이 지금 건된 것이지만 빅토리의 손목에 차고 있는 팔찌예요. 팔찌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혹은 내 사랑은 벌거벗었네, 내 심정은 고동 소리를 느끼며 박동 소리를 느끼면서 그녀는 소리나는 보석 하나만 걸치고 있었네라고 읊은 버들레르식의 유격적인 장신구의 표상이 아닐까. 사실 그 팔찌는 마네의 어머니의 부르주아풍의 폐물에 지나지 않았지만 당시 비평가들은 이런 만해의 태폐풍을 빠뜨리지 않고 공격했다. 배경에 있는 두 하녀는 흑인으로 대체되고 그녀가 들고 있는 꽃다발은 옆방은 녹색 커튼 뒤에서 기다리고 있음지가 구애하는 남자에게 되돌려 보내는 것 같다. 뻔뻔스러운 개의 가죽 같은 피부라는 혹평과 함께 이 그림은 외곽선을 마치 목탄으로 그린 듯한 평면적인 모델링이 정교하지 않아 마치 평면처럼 보이는 것에 트럼프 카드와 그린 것 같다는 비난을 몰고 왔다. 올랭피아 목에는 검정 리본이 머리에는 매춘부를 상징하는 천박스러운 꽃 리본이 달려있다. 그녀가 신고 있는 반쯤 벗겨진 슬리퍼도 그녀가 창녀라는 것을 암시하는 듯하고 티치아노 그림에서 음부를 가린 팔이 우아함과 풍미를 지켜주고 있는 것에 듯이 보이는데 반해 올랭피아의 손은 오히려 관객들의 시선을 팔을 통해 그녀 음부로 집중시키고 있다. 그녀 몸의 장신무들은 마치 포르노 사진에서 스타킹을 신고 신발을 신은 채로 섹스하는 장면이 천박함이나 섹시함을 더해주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고 있다. 1932년 볼 발레리는 1981년 뭐야 이게 뭔가 내가 이걸 오래전에 쓴 2001년도에 쓴 글이거든요. 근데 이제 뭔가 착각이 있었던 것 같은 연도에는 미셀 레리스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녀 머리는 텅 비어 있다. 검은 벨벳 끈이 그녀를 중심으로 소외시켰으니까 라고 평한 바 있다. 무엇보다도 그 잘못은 범신론적인 사고에 있다. 그는 슬리퍼 한 짝과 머리를 똑같은 가치로 보고
여인의 얼굴보다 꽃을 더 중시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이런 식의 범신론은 그 유명한 검은 고양이의 주제이기도 하다. 당시 가장 유명한 비평가인 토레는 1868년 만해의 범신론을 이렇게 논박한다. 그러나 이 범신론은 당시 새로운 미술운동이 강력히 요구하는 바였다. 이게 굉장히 핵심적인 이야기인데, 범신론이 뭐예요? 애니미즈 맞아요, 애니미즈. 물질을 사물과 동등시하는 거예요. 물질을 인간과 동일시하는 거. 그게 애니미즘인데, 범신론이야, 그게.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니까 그렇지, 사실은 인간을 물질과 동일시한 거예요, 인간을. 그러니까, 여기 뭐야? 여인의 얼굴보다 꽃을 더 요 얼굴보다 여기에 머리에 달고 있는 요 꽃이단 말이에요. 여기, 그 조화인지 뭔지 몰라. 근데 머리에 달고 있는 이 꽃이 더 중심이 된단 말이에요. 요거는 검정거 속에가 팍 대비가 되어 있잖아요, 이게. 이 꽃이 더 중요시했단 말이에요. 이 종이가 더 중요시해. 자, 이거 정확히 본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모더니즘이다. 이게 바로 모더니즘인데,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그 시대를 못 본 거지, 이 사람들이. 티치아노 그림이 침대의 견고함과 육체의 풍만하고 견고함을 드러냈다면 올랭피아는 마치 벽지처럼 평면의 침대 위에 평면의 올랭피아와 하녀가 붙어져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당시의 대가인 쿠르베까지도 비웃으며 평가하듯 트럼프 속에 그려진 스페이드 여왕의 모습으로 보인다. 이게 다 평평하단 말이야. 이게 벽지야, 벽지. 벽지처럼 보이지 않아. 이게 침대가 이렇게 옆으로 되어 있고 침대 위에 사람이 이렇게 거리감이 있고 요 침대 끝하고 여기하고 거리감이 있어 보이느냐 이거야. 그냥 일직선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일직선으로 보인다고. 일직선으로 평평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평평하게. 그게 평평한 그림이 모더니즘의 핵심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평평한 그림이야 이게. 티치아노 그림에서 깊이 있는 배경은 완전 사라지고 마치 벽과 커튼과 인물이 붙어있듯이 표현된다. 그래서 화면에는 원경과 중경이 사라지고 오로지 현실인 전경만이 남게 된다. 이러한 전경에서도 하녀의 검정색 얼굴과 검정 고양이는 뒷배경은 어둠 속으로 파묻히고 관객은 하녀와 고양이의 눈동자만을 보게 된다. 마치 화면은 신비한 마술에 걸린 듯 보물찾기 놀이를 하는 것 같다. 이거는 내가 2001년도에 쓴 글들이야, 전부. 당시의 미술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만에는 단 이 한 장의 작품으로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다. 그래서 정말 깨어있는 수많은 후대화가들은 이 작품을 찬양해 마지 않는다. 그리고 이것들에서 대중들이 알고 있는 고정된 의미들을 분리시키고 숨어있는 의미들이 튀어나올 수 있도록 끊임없이 패러디를 하고 있다. 역사에서 이 작품만큼 많이 패러디되고 또 수많은 깨어있는 작가들을 매혹시킨 작품도 없을 것이다. 이제 요거는 이제 패러디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하면 패러디와 패스티시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서 여기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 만해와의 만남이라는 요 이야기, 그 올랭피아와 병사들에게 능욕당한 그리스도라는 작품도 똑같이 이렇게 엄청나게 비난을 받았어요. 만에 화가로서는 그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모든 풍자화와 신문이 만해와 그 그림을 계속 물고 늘어졌고 만해는 유명세를 톡톡히 치렀다. 드가의 말처럼 가리발디처럼 유명해졌다. 길에 나서면 그를 보기 위해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고 공공장소에 나타나면 사람들이 그를 가리키며 수군대는 꼴이 마치 무슨 괴상한 동물 구경하는 것
없다. 풋내기 화가들도 그처럼 유명해지기를 은근히 바라는 눈치였다. 하지만 대중들의 관심이 왜곡된 형태로 나타나면서 유명한 화가가 느낄 수 있는 만족감 따위는 모두 사라지고 말았다. 데오도르 띠에 데오도르 띠리가 1906년에 쓴 글이네요. 마네에 대해서. 올랭피아의 캔버스가 찢어지거나 파손되지 않는 것은 순전히 주최 측에서 조심스럽게 관리해준 덕분이다. 어느 날 우리는 전시회에 나와 루아얄 거리 입구에 있는 이모다라는 아이스크림 가게에 들어갔다. 점원이 신문을 가져오자 마네가 그에게 물었다. 신문에서 뭘 하던가요? 오랜 침묵이 흐른 후에 우리는 그 하실로 올라갔다. 그처럼 낙담한 마네의 표정을 나는 이전에 본 적이 없었다. 신문에서 너무나 혹평을 계속 일어나니까 계속된 앙토넨 프루스트 증언을 보던 마네는 더 이상 신문을 보고 싶어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 끔찍한 그림들, 군중들에게 도전하는 듯한 이 그림들은 조롱인가 패러디인가? 누르스름한 배를 드러낸 이 오달리스크는 도대체 무엇인가? 올랭피아를 표현한다 치고 어디선가 주워온 모델 같은데 올랭피아라나? 어떤 올랭피아? 그것은 고급 장녀일 뿐이다. 천박한 처녀를 이상적인 모습으로 표현했다고 마네 씨를 비난할 사람은 없다. 그는 걸레를 그렸으니까. 쥘 그라스트. 그대로 봐준다 해도 올랭피아는 침대 위에 있는 가냘픈 모델의 모습이 아니다. 색조가 더럽기 그지없다. 반쯤 차지한 음영은 구두약을 칠한 것 같다. 추하다고 말하고 싶지 않다.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런저런 색의 조합으로 인해 이 그림은 아주 추해 보인다. 정말 이 그림 속에는 아무것도 없다. 어떻게든 주목을 받아보려고 애쓰는 흔적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내 속도 편치 않다. 테오필 고티에. 만해의 기괴한 표현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믿는다. 첫째는 그 소묘 기본조차 제대로 모르기 때문이고, 둘째는 그 이해할 수 없는 통속성 때문이다. 에르네스트 세뇨. 만해가 얼마나 소묘대가인데 이런, 그러니까 평론가라는 게 이런 존재야. 지금도 마찬가지야. 오죽했으면 쓰지 않는 거 그랬겠어. 미술 전문가라고 말하는 새끼들 말 절대로 듣지 마라. 응? 대중들은 말도 듣지 마라. 다 쓰레기니까 듣지 마라 그랬어. 아무 말도 듣지 마라.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내가 하는 말도 마찬가지야. 절대로 듣지 마라. 전문가라고 하는 새끼들 말. 내가 주장도 말해. 지금 현재 전문가라고 하는 새끼들 말 듣지 마란 말이야. 오로지 들어야 하는 사람들은 말이 딱 한 사람 있어. 동시대의 자기의 동료 화가들의 말을 들으란 말이야. 뛰어난 화가의 말을. 마네는 1865년 병사들에게 능욕당한 그리스도와 걸작 올랭피아를 살롱적인 출품했다. 나는 감히 올랭피아를 걸작이라고 말하면 이 말을 책임질 것이다. 올랭피아는 화가 자신의 피와 살이다. 다시는 이만한 작품을 내놓지 못할지도 모른다. 그 속에 그 모든 천품을 쏟아 넣었으니까. 올랭피아는 만해의 재능의 정수이고 강력한 힘의 표현이자 필력의 잣대이다. 우리는 이 그림에서 애호가들이 말하는 에피나르 판화를 본다. 하얀 천 위에 누워있는 올랭피아는 배경은 검은색에 도드라져 희미하고도 거대한 흔적이 된다. 검은 배경 속에는 꽃대발을 가져온 흑인 여자와 대중들을 즐겁게 해주는 고양이가 있다. 첫눈에 우리는 이 그림에서 강력한 두 색의 대비, 서로를 밀치는 강력한 색의 조합을 알아챈다. 그 외의 것들은 금세 사라져버린다. 검정색과 흰색, 검정색과 노란색의 대비를 하는 이 그림.
이제 젊은 여인의 얼굴을 들여다보자. 입술은 장밋빛 선 두 개로 환원되어 있고 눈은 거무스런 흔적을 넘지 않는다. 꽃다발을 자세히 들여다보라. 그것은 노란색과 파란색, 녹색과는 어울림의 다름 아니다. 이처럼 모든 것들이 단순화되어 있다. 현실을 재구성하고 싶으면 몇 발자국 물러서서 현실을 봐야 한다. 그때 이상한 이야기가 우리 앞에 나타나고 각각의 사물은 자기 위치에 가서 선다. 저 깊은 곳에 감추어져 있던 올랭피아의 머리가 우리를 향해 솟아오르고 꽃다발은 하나의 작품이 된다. 정확한 눈과 단순한 손들은 기적은 그 둘을 만난다. 화가는 자연에서 배우고 거기에다 거대한 빛을 쬐음으로써 한 줄기 빛을 이용함으로써 한 작품을 내린다. 이때 작품은 자연의 거친 반영이자 진지한 사색일 수 있다. 그림은 열광적인 한 부분만을 잡는다 라는 말이 있다. 그게 사실이라면 만해의 우아한 생략 기병, 과감한 변형은 분명히 옳다. 만해는 이 그림에서 다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을 강조하고 있다. 그것이 이 작품의 맛이다. 올랭피아가 누워있는 흰 천 사이의 미묘한 색감 차이, 그것보다 더 섬세한 것은 없다. 그 흰색의 병야 속에서 우리는 만해의 위대한 승리를 본다. 그 올랭피아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까지 이제 평론가들이라든지 이런 문학인들이 써놓은 평론가들의 주로 이제 이야기를 살펴봤고, 너무 길어가지고 오늘 다 못하겠네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올랭피아와 쭉 관련돼서 이야기인데, 물론 이제 올랭피아도 관련되고 만해 전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들이 주로 화가들 이야기, 동시대의 화가들과 그 후대의 유명한 화가들이 만해에 생각하는 이야기들을 쭉 이제 이어가지고 만해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전개를 할까 해요. 다음 시간에는 만해의 그림 중에서 아주 제가 정말로 뭐 감탄에 맞지 않는 그 머리소를 그린 그림이 있어요. 그 머리소 그림에 대해서 설명을 합시다. 오늘 그만합시다.